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34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올해 3년 차예요. 원래 제 성격이 무슨 일이건 간에 제 이야기를 여기저기 다 이야기하고 다니는 성격은 아닌데 이번만큼은 꼭 이야기해야겠다 싶어 이렇게 사연까지 적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 보면 언제나 문제는 시댁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이 너무 쿨한 성격이라 생각할 정도였고, 시월드는 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 생각했어요. 결혼 후에 시댁에 찾아뵐 일이 생기면 오히려 저희가 오는 걸 너무나도 귀찮아 하셨거든요. 괜히 저희 오면 집 청소도 해야 하고, 식사 준비도 해야 하고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니 시간 있으면 그냥 둘이 어디라도 놀러나 가라는 식이셨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다 신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 연상이고 신우는 남편과 연년생이고요. 그런데 신우는 그 나이 먹도록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희가 시댁에 방문하는 걸 불편해하던 이유는 식사 준비고 집 정리고 그런 건 다 핑계에 불과했어요. 그냥 저희가 다녀오면 신우가 잘 살고 있는 저희 모습 보고 열등감이라도 느끼는지 저희가 가고 나면 집에서 그렇게 난동을 부리며 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도 차라리 얼굴 좀 안 보고 그러는 게 편했기에 저희 보고 오지 말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걸 시부모님이 쿨한 성격이라 며느리 부담 갖지 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러시는 거라 믿어왔고요. 신우 성격 이상한 것도 시부모님은 물론 남편도 다 알고 있던 사실인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그 말이 결국엔 다들 신우를 위해서 제가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제 본가는 지방에 있습니다. 저는 대학부터 시작해서 남편과 결혼해서 서울로 올라오기 전까진 계속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다니던 회사 거래처와 연결된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본사는 서울에 있었는데 파견근무차 저희 지역에서 1년 조금 넘게 거주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인연이 다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남편이 서울에 있는 본사로 복귀하면서 몇 달 정도 주말 연애를 이어가다가 청혼을 받게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대학도 본가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나왔고 회사 또한 같은 지역으로 취직을 했기에 제가 서울에 어디 기들곳 하나 있던 게 아니었거든요. 졸업 후부터 쭉 다니던 회사이기도 했으니 경력이 끊어지는 부분도 아쉽긴 했습니다. 허나 당시 여러모로 오래 몸담은 회사에 이래저래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던 차였거든요. 제가 아무리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해도 진급에 있어서는 남자 직원한테 양보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부터 회사 역사상 여자가 대리 이상으로 진급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고 있던 차였어요. 거기에 나중에 제가 결혼하면 막연한 계획이긴 했지만 아이는 제 손으로 직접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남편을 따라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회사 사표 한 장 집어던지면 끝나는 거지만 삶의 터전을 바꾸는 거니 여러모로 정리해야 할 게 많았습니다. 지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는 친정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통학을 했었어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하게 되었으니 독립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부모님 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이 정말 불편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차를 사는 방법도 있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이상한 부분에서 소위 말하는 꼰대 같은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신입 직원이었던 제가 차를 끌고 출근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차 끌고 출근하는 거랑 신입 직원인 게 무슨 상관이 있나 싶지만 그때는 회사의 암묵적인 룰이니 당연히 따라야 한다 생각했고요. 출퇴근으로만 몇 시간씩 시간을 버리게 되니 여러모로 부모님 집을 나와 독립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사 근처에 있는 월세 같은 걸 구해 혼자 살아볼 작정이었거든요. 몇 달 일해서 월급도 모여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돈으로 구할 수 있는 방은 회사와는 가까워지지만 출퇴근이 불편한 건 매한가지였어요. 그래서 회사 근처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같은 곳을 알아봤는데 그런 곳은 또 보증금부터가 꽤나 목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월세는 월세대로 비싼 느낌이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이중으로 돈이 나가니 출퇴근 좀 편하게 하겠다고 돈을 버리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렇게 고민하던 와중에 친정부모님께서 상황이 그러면 월세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자가로 집을 하나 구하는 게 어떻겠냐 하시더라고요. 전세를 구하는 방법도 있긴 했지만 부모님께서 이리저리 같이 알아봐 주시다가 투자 가치도 조금 있어 보이는 아파트를 골라 그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6천 정도의 목돈을 지원받았고 나머지는 제가 모은 돈에 은행 대출을 껴서 제 나이 25에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갖게 되었지요. 24평에 지은 지 좀 되는 아파트기는 했지만 혼자 살기에는 더없이 넓은 집이었어요. 값도 합리적이고 출퇴근 문제도 해결되고 월세 나가는 거나 대출이자 내는 거나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언젠가 이 집이 내 것이 될 거라는 생각에 이자 내는 건 아깝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열심히 돈을 모으며 빚부터 갚아야겠다 생각해서 돈 모으는 것에만 열중했어요. 조금씩 아끼고 절약하며 살다 보니 5년 뒤에 은행 대출은 완전히 다 털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남편하고 연애를 시작하던 시점에는 이미 은행 빚은 다 갚은 상태였어요. 이래저래 수중에 모인 돈도 꽤나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남편의 청혼을 받아 남편을 따라 서울로 가는 걸 결정했을 때 집은 집대로 있고 저한테는 추가적으로 1억이 넘는 저금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또한 당시 회사 생활을 좀 오래 했던 상황이어서 결혼 자금으로 1억 5천 정도를 모아놓은 상황이었어요. 제 돈까지 하면 2억 5천이라는 거금이긴 했지만 사실상 서울에서 그 돈으로 집을 구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시댁에서 어느 정도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돈과 시댁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합쳐 3억으로 전세를 구하고 나머지 돈으로 결혼 비용 및 자동차, 그리고 혼수 등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정리할 계획이 있기는 했는데 제가 1억 2천에 들어갔던 집이 2억으로 시세가 올라 있었거든요. 거기에 더불어 제가 결혼할 때쯤에 막 지방에도 투기 열풍이 불던 때였어요.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보따리로 돈을 들고 와서 아파트를 몇 개를 사가지고 갔다. 이 지역에 대규모로 재개발 단지가 들어온다 뜬구름 잡는 소문이지만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은 상황이었지요. 집을 정리해볼까 해서 찾아간 부동산에서 부동산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일단 쥐고만 있어도 4억 5억까지는 오르지 않겠냐고 일단 들고 있으라는 식으로 귀뜸도 해줄 정도였어요. 그래서 남편과는 상의 끝에 그 집은 정리하지 않고 일단 그대로 두고 있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제 집을 전세를 주거나 할 계획이었어요. 그 돈을 보태서 저는 신혼집을 전세가 아니라 자가로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조금 부담스러워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시댁에서 지원해주는 돈이랑 자기가 모아놓은 돈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제 걸 다 합치면 여전지 제가 더 많은 돈을 가져오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친정부모님 집에 가니 집도 엄청 낡았고 오래돼서 불편해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아파트 한 번도 살아보신 적도 없었기도 하고요. 거기에 따지고 보니 친정부모님이 돈을 안 도와주셨다면 저도 자가로 집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월세살이 하면서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은행 대출이야 빌린 돈이니까 다 갚았지 부모님이 해주신 돈은 당연히 내 돈이라고 생각해서 갚지도 않고 입싹 닫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 6천이면 집값도 올랐지만 물가도 같이 따라 올랐잖아요. 그러니 물가 같은 것도 감안한다면 못해도 1억은 해드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줄 바에 부모님께 그 집에서 한동안 살고 계시라고 했어요. 집값이 2배 이상 오른다는 호재도 있고 일단 집은 쥐고 있을 텐데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당장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것 말고는 없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당장 제가 모은 돈은 신혼집 구하는데 다 들어가야 했으니 말이지요. 남편도 이 생각엔 찬성했어요.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줘봐야 남편은 그 돈이 부담스럽다고 할 테니 그냥 쥐고만 있을 돈이기도 했고 나중에 집값이 오르게 된다면 그 돈으로 부모님께 돈도 갚고 저희도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거나 할 때 보탤 수 있으니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들으셨다시피 트러블 하나 없는 결혼 준비라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지요. 결혼 준비하면서 헤어지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저희는 모든 게 물 흐르듯 좋게 좋게 잘 넘어갔으니 말이지요. 신우와 결혼 전에는 딱히 만날 일이 없었는데 축의금도 일부러 그런 건지 3만 원만 내고 가고 집 들일 때도 빈손으로 와서는 뭐 가구가 싸구려 느낌이 나네 하면서 처음부터 시렌트를 내서 대충 신우가 저를 안 좋아한다는 건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러나 싶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결혼 못한 히스테리를 부리고 다녔던 거였어요.
그런데 유독 저한테 살살맞게 구는 게 뭐 제가 모르는 게 더 있나 싶어서 남편을 추궁해 물어보니 그 이유라고 할 것도 엄청 보잘것없는 이유더라고요. 신우가 속이 그렇게 좁은 사람이란 걸 알고 더 놀라웠지요. 신우가 저보다 3살이 더 많은데 저한테 새언니라고 부르는 게 싫어서 저러는 거라더군요. 남편이 어찌어찌 해명이라고 하는 게 신우가 어려서부터 리더십이 있고 어디 모임 같은 거 있으면 다 주도해서 처리하고 감투도 쓰고 그렇게 항상 이끄는 역할을 해왔다대요. 감투 쓰고 다녔던 거랑 저한테 높임말 쓰는 게 무슨 상관이 있나 싶었는데 말인즉슨 신우 주변에 신우를 따르는 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 후배들보다도 어리다는 거예요. 그런 저한테 높임말을 쓰는 모습이 상상이 가지 않는다니 어쩌니 해서 싫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신우한테 내가 손윗 사람이니까 받들어 모셔라 강요한 것도 아니고 신우한테 반말을 찍찍하고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는 했지만 싫다는데 제가 뭐 어쩔 도리가 있었겠나요. 괜히 신우 마음 돌려보겠다고 아양을 부릴 것도 아니고 신우랑 가깝게 지낸다고 해서 저한테 득이 될 것도 없으니 그냥 거리 두고 살자고 했죠. 괜히 긁어 부스럼이라고 상황만 악화시킬 수도 있고 신우 덕분에 시댁과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게 되었는데 따지고 보면 저한테는 나쁠 게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나서서 이 상황을 나아지게 하려는 게 아니라 피해가자는 입장이었으니 그냥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우가 뭘 잘못 먹기라도 한 건지 언젠가부터 저한테 먼저 연락도 오고 새언니 새언니 하면서 친한 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싫다고 할 땐 언제고 저도 사회생활을 했으니 대충 짐작은 가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그게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러는 거 아니면 저한테 뭐 얻어낼 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제 생각대로였어요. 신우가 갑자기 죽을 때가 된 게 아니고 진짜 이유는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신우가 그 나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한 건 신우 성격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상한 데서 자존심 세우고 자기 자신을 너무 고평가하는 그 인성이 문제였겠지요. 그런데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 그런 신우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야기가 잘 돼가고 있는 건지 결혼 이야기가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가고 있다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신우가 저한테 잘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딴에는 신우가 결혼도 가까워졌으니 남자 쪽에 가정적인 여자임을 보여주고 싶어서 가족들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러나 아니면 축의금으로 한돈 200만 원 정도 달라고 하려나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예상을 아늑히 초월하는 부탁을 해오더군요. 신우가 계속해서 한 번 만나자고 자리를 만들려고 할 때부터 촉이 안 좋았어요. 아마도 신우가 저한테 뭔가 부탁을 한다면 그날 그 자리가 바로 그 부탁을 해오는 자리가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신우가 정신을 차렸구나 생각하고 최대한 그런 쪽이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역시나 안 좋은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네요. 집들이 때도 안 사온 휴지 선물 세트를 사들고 와서는 가족 좋은 게 별거 있겠냐며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괜히 시간 끌지 말고 본론만 빠르게 말해줬으면 하는데 언제부터 저희가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고 온갖 아는 척, 추억이 넘쳐나는 척을 하면서 온갖 아양을 다 떨더라고요. 없는 추억 억지로 짜내서 분위기를 띄우려다가 막상 이야기거리가 다 떨어지니 그제서야 본론으로 넘어가는데 신우는 나 결혼하는데 다른 건 딱히 해줄 필요 없다는 말로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별것도 아닌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면서 자기 결혼할 남자가 이번에 제 본가가 있는 쪽으로 내려가 장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 명의로 그쪽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면서 다른 건 아니고 그 집을 자기들이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인심 쓰듯이 사주겠다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집을 팔려고 내놓은 적도 없고 그 집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정부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제가 미쳤다고 그 집을 친정부모님 이사시키고 신우한테 팔겠어요? 신우가 저한테 그동안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얼토당토않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 부모님이 살고 계셔서 안 된다고 거절의 의사를 확실하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고 그런 이야기는 설명도 할 생각 없었고 그냥 안 된다고 말할 작정이었어요. 안 된다는 말을 꺼내려는데 신우는 이미 저한테 집을 사기로 한 것 마냥 제 말을 끊고는 더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결혼 후 몇 년 시간이 지나 시세도 이제 3억 초중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아파트를 대뜸 자기한테 1억 5천에 넘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애놀이를 해도 집값을 반 이상 깎아서 팔려고 하는 건 세상 어느 나라 개념인가 싶었습니다. 신우한테 그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집을 팔 생각은 추호도 없었는데 1억 5천에 사겠다는 말을 들으니 더더욱이 팔 생각이 없다고 신우한테 집 이야기는 그만하라고 했어요. 시세에 곱절을 준다고 해도 팔 생각이 없으니 더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요. 거절을 당하니 신우가 본 모습을 보이며 아주 입에 개거품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까지 숙이고 나왔는데 어떻게 고민도 안 해볼 수가 있냐고요. 신우한테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그냥 금매에 내놓아도 3억은 되는 집이고 친정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인데 신우라면 그 집을 반도 안 되는 값에 저한테 팔 수 있냐고요. 신우는 입에 개거품을 문 상태로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는 말 한번 잘 꺼냈다며 저보고도 자기 입장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지 오빠가 결혼할 때 집에 있는 돈 다 가져가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겠냐는 거죠.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긴 하지만 신우도 못해도 회사 생활 경력이 10년은 더 넘었을 텐데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도와주신 부분이고 집값이 오른 건 얻어 걸린 것도 있긴 하지만 저도 결혼할 때 1억 가지고 왔잖아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지원해준 돈도 그래요. 그 돈이 결국 저희 신혼집 구하는 데 쓰이긴 했지만 시부모님이 그 돈을 저한테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들먹이면서 제가 그 돈을 받았으니 그 돈만큼 제 명의 아파트를 깎아서 자기한테 넘기라는 게 어느 나라 계산 방식인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신우는 저보고 그렇게 욕심부리면 말년이 험할 거라고 하면서 악담을 쏟아내더니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고 돌아갔어요. 자기 안 보고 살아도 좋냐는 식으로 말을 하고 갔는데 여태까지도 안 보고 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말이 통할 거라 생각한 건지 끝까지 어이없는 신우였습니다. 어차피 신우한테 그 집을 넘길 생각도 없고 한바탕 하기는 했지만 거절의 의사를 확실히 밝혔으니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그래도 어떻게든 신우를 도와주면 어떻겠냐고 하는 겁니다. 신우의 억지보다 남편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신우랑 한바탕 하고 있는데 옆에서 거들지도 않고 상황만 지켜보던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와서 저런 반응을 보이니 여태까지 같이 살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았어요. 특히 제 집에 관해서는 결혼 전에 시댁에 오픈을 한 적이 없었어요. 내 재산이긴 하지만 그거 가만두고 친정 부모님께 드리고 왔다는 식으로 받아들일까봐 싶어 숨기고 있던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도 아니고 신우가 그 집에 대해서 알고 있다니 남편을 추궁하니 자기가 말했다 하더군요. 이번 기회 아니면 신우 씨 집은 다 간 거 아니겠냐. 성질 더러운 신우 등살에 힘들어하는 부모님 생각하니 그것도 딱하고 신우도 그 집을 싸게 얻으면 상대 쪽에도 면도 살지 않겠냐면서. 저보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 일인데 저만 조금 희생하면 모두가 편해지는 거 아니겠냐대요. 만에 하나 신우한테 그 집을 넘긴다고 한들 친정 부모님이 살고 계신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따졌지요. 그러니 남편이 두 분이야 원래 오래된 집에서 잘 살고 계시지 않았느냐 하면서 적당한 월세 구해드리면 되지 않냐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도 모르게 남편 뺨싸다기를 한 대에 올려붙여버렸어요. 그 뒤로는 남편하고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냉전 중이에요. 이 와중에도 생각 바뀌었냐며 저를 떠보는 신우 연락이 저를 더 열받게 만드네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딱 이 상황이네요. 억지로 반대로 꺾어봐야 부러지기밖에 더 하겠나요. 빠른 시일 내로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상담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강경하게 나간다면 남편도 마음을 돌리지 않겠나 싶네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후기 보내드립니다. 일단 남편하고는 완전히 이혼하게 되었어요. 생각을 바꿀 모습도 보이지 않고 반성은커녕 이런 걸로 이혼하자고 하는 제가 괘씸하다는데 더 뭘 두고 봐야 하나 싶더라고요. 전후 사정을 알고 나니 이혼하는데 확신만 더 갖게 되었어요. 신우 남편 될 사람이 우연찮게 제 고향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신우가 애초에 결혼 조건으로 제 집을 가져오기로 한 거고 그 남자는 딱히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인데 집 살던 아낀 돈으로 그쪽에다가 뭐 체인점 같은 거 하나 낼 계획이었다대요. 시모까지 나서서 그럼 그 집을 안 팔아도 되니까 친정부모님 내쫓고 거기서 신우 돈 모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데 신우 먹고 사는 건 그렇게 중요한데 시가족 그 누구도 저희 부모님 생각해주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오히려 이혼하자는 말에 기고만장해져서 재산 분할로 내 집 절반을 가져오겠다 으름장을 놓는데 좀 알아보고 그런 말 좀 하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내 재산을 무슨 수로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건지 싶더라고요. 덕분에 이혼은 오히려 수월했네요. 오히려 전세로 들어간 돈에 제 돈도 껴 있었으니 위자료며 재산 분할이며 이것저것 해서 제가 가져온 게 더 많아요. 혼수도 그대로 들고 와서 제 집에다 옮겨놨고요. 남편은 남은 돈 들고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는데 시부모님도 이번에 꼭 신우는 시집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한 건지 남편이 들고 온 돈 가지고 신우 시집을 보냈더라고요. 남편도 느끼는 바가 있었는지 저한테 연락해서 다시 합치자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평생 당신이 모은 돈 들여서 동생 시집 보내줬으니 부모님도 편해지고 당신도 행복한 거 아니냐고 영양가도 없는 소리 할 거면 열심히 돈 벌어서 신우 뒷바라지를 해주던 부모님 편하게 효도나 하라고 했어요. 저는 고향 내려와서 부모님 가지고 계신 돈하고 이혼할 때 들고 나온 돈에서 부모님하고 작은 가게 하나 차렸습니다. 잠깐 힘든 일이 있긴 했지만 힘들었던 거 자꾸 되새겨서 뭐 하겠어요. 앞날이 아직도 창창한데 제 행복 찾아가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30대 가정주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해질 때면 사연을 들으러 오곤 했었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러 왔네요. 남편과 헤어진 마당에 과거를 곱씹을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일기 쓰듯 제 이야기를 한번 털어놓고 나면 제 머릿속도 마음속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그동안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기도 한결 수월할 것 같고, 저는 여중여고 여대를 졸업한 후 보험 전문회사 감사팀에 입사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는 뭐하지만 좋은 여대를 나와 대기업에 들어가서인지 여기저기서 소개팅 자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부모님을 통한 제법 진지한 산자리도 포함해서요. 하지만 첫사랑과 가슴 아픈 이별을 하고 연애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저는 더 이상 남자친구건 뭐건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제 성격이 낯을 많이 가리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정을 잘 주는 탓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만큼 퍼주는 성격이라서 상처도 잘 받는 편이거든요. 그런 성격을 스스로도 너무 잘 알아서 소위 몸을 사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를 안쓰럽게 여긴 친구가 지금의 남편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궁합도 안 봐도 된다는 4살 차이의 남편은 자상하고 다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퍼주기 좋아하는 저와 양보하길 좋아하는 남편이 만나니 다른 연인들 간에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말씨름조차 저희에게는 낯선 일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늘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 모두 천생연분이라고 저희를 불렀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서로 저렇게 좋아 죽는데 굳이 시간 끌 필요가 있겠냐며 하루빨리 결혼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사귄 지 2년 만에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연을 맺게 되면서도 제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도련님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도련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과 사귀기 시작한 날부터 결혼식 당일까지도요. 처음 도련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건 남편의 집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서 방을 둘러보다 남편의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어렸을 때 얼마나 귀여웠는지, 누구를 더 닮았는지 단순한 호기심의 사진 몇 장을 보게 되었고요. 사진첩에는 남편과 닮았지만 남편보다 좀 더 어린아이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누구냐고 물으니 동생이라고 짧게 대답하더군요. 그 전까지는 남편에게 남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에 놀란 제가 그동안 왜 말 안 했냐고 소개는 왜 안 시켜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연락이 잘 안 된다며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저야 외동이라 잘 모르지만 친구들 중에도 우애가 좋은 경우도 있었고 아닌 경우도 있었으니 남편은 우애가 별로 안 좋은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고요. 당시만 해도 결혼 이야기도 오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굳이 꼬치꼬치 캐묻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가족 문제라면 제3자인 제가 구태여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시댁과 도련님 사이에 왕래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걸 눈치채고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제가 넌지시 도련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니 시부모님께선 그건 제 할 바가 아니라며 말을 딱 자르시기도 했고요. 남편도 계속해서 연락이 안 된다는 말뿐이었으니 그래도 솔직히 전 결혼식엔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뿐인 형의 결혼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련님은 끝까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요. 이쯤 되자 친정 부모님께서도 사돈 총각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며 걱정과 의심을 동시에 보이셨습니다. 저나 부모님이 절대로 호사가 타입은 아니에요. 하지만 혹시 장애나 무슨 큰 흉터 같은 게 있어서 남들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숨어 살아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정말 뜻밖의 경로로 도련님의 행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회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금방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남편은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일이 힘든 곳은 아닌데 업무 특성상 한 달에 몇 차례 지방 곳곳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당일치기로 자고 오는 일은 거의 없고 사무실에서 근무 대신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 당연히 주말에는 가지 않아요. 보통 혼자 가는 일도 없고 동료 한두 명과 같이 움직입니다. 제가 걱정할까봐 여자 동료랑 가게 되는 경우에는 틈틈이 연락도 해주고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이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렇게 느낀 건 남편이 토요일 아침 7시부터 집을 나설 때였어요. 평소 주말에는 늦잠 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아침부터 출장으로 춘천을 간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속사정을 몰랐던 저로서는 남편이 불쌍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매주 토요일마다 반복이 되니까 굉장히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확실히 출장 가는 거 맞냐니까 큰 거래처라서 그렇다며 둘러대는데 남편의 표정에서 거짓말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가끔 막장 드라마를 보면 애인이 상대의 불륜을 의심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꼭 서로의 핸드폰이나 블랙박스를 뒤지고 상대의 뒷조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드라마인 걸 알면서도 뭘 저렇게까지 하면서 같이 살아. 자존심 상하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남편의 바람을 의심하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샌가 제가 경멸하던 그 행동들을 하나씩 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남편이 자는 사이에 남편 핸드폰 비밀번호부터 풀어보았고요. 남편이 없는 틈에 남편 컴퓨터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한 번씩 나가는 거 말고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자상하고 다정한 한결같은 남편이었지요. 결국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어딜 가는지 따라가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다면 헤어지는 거고 정말 출장을 가던 거였다면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이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믿어주자고 생각했어요. 콩으로 파칠 순대도 믿어주자고요. 하지만 상황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간 것도 아니었지만 여자를 만난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도착한 장소를 보고서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교도소였어요. 예상치 못한 장소에 제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니 아니나 다를까 출장 다녀왔답니다. 제가 당신 회사는 교도소하고도 거래를 하냐니까 남편이 벙찐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이 제게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중요하냐는 제 질문에 아니라며 그냥 다 미안하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한동안 저랑 눈도 못 마주치더라고요. 거긴 왜 갔냐고 물으니 자기 동생, 그러니까 도련님 때문에 갔다 왔답니다. 이미 저 혼자 집에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고 그 시나리오에 도련님이 감옥에 있다도 있었기에 오히려 그다지 놀라지 않았네요. 한층 침착해진 제가 도대체 무슨 일로 도련님이 교도소까지 가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수감 이유에 따라 제 결혼 생활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 말로는 사기랍니다. 제가 아무리 사기를 쳤어도 합의를 했으면 교도소까지는 안 갈 텐데 금액이 얼마길래 합의를 못 받냐고 물었어요.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제가 해결해 주려고 물어본 건 아닙니다. 단지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면 정확히 알아야겠다 싶었어요. 남편은 한참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일단 제가 자기를 꼭 믿어줘야 한답니다. 자기는 정말 몰랐던 일이라면서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혼인빙자 사기랍니다.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제 귀를 의심했지요. 혼인빙자라니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을 추궁해서 좀 더 자세히 듣고 나자 도련님이고 나발이고 입에서 정말 욕이 절로 나오던데요. 처음에는 채팅에서 알게 된 여자한테 자기가 병원장 아들이라면서 결혼하자고 꼬셨답니다. 이후로 잠깐 쓰고 준다. 오다가 사고가 났다. 뭐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자그만치 7천만 원이나 갖다 쓰고는 헤어지자고 했다나 봐요. 그러니 어느 여자가 눈이 안 돌아가겠어요. 그 여자와 부모가 도련님을 고소했고 그것 때문에 도련님은 이미 한번 복역을 했었답니다. 남편 말로는 이때는 가족들이 도련님과 연락이 안 되던 때라 아무도 상황을 몰랐답니다. 전 솔직히 시부모님도 정말 모르셨을지 못 믿어왔지만요. 아무튼 그런데 출소하자마자 또 이래저래 3-4명의 여자를 만나서는 자기가 서울 어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라며 결혼하자고 그러면서 또 조금씩 돈을 뜯었나 봐요. 하지만 이후로 여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단체로 도련님을 고소했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을수록 도련님은 당연히 사람으로도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실망케 한 건 시부모님의 태도였어요. 시부모님은 도련님에게 피해를 입은 여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지들이 좋아서 달라붙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저런다며 만약에 당신 아들 감옥이라도 가면 니들 결혼하고 엄마 되고 할 때마다 쫓아가서 내 아들한테 붙어먹던 멍청하고 더러운 여자라고 소문을 낼 거라며 협박을 해오시다 몇 차례 벌금을 내셨답니다. 제 앞에서는 늘 고상하고 상냥하시던 시부모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겐 그렇게 막말의 협박을 하시는 분들이었다니 충격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집안에서 자란 남자인 줄 진작에 알았다면 남편과 결혼은커녕 연애는 고사하고 커피 한 잔도 같이 안 마셨을 거예요. 남편은 정말 자기 동생이 이렇게까지 쓰레기 같은 인간인 줄은 몰랐다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그동안 동생을 보고 왔던 건 소식을 알게 된 이상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었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세상 천지에 자기와 피를 나눈 형제는 그 애뿐인데 자기가 자기 동생을 어떻게 버리냐면서요. 그렇게 우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속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갑갑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 생활을 끝내야겠다 싶었어요. 하나도 몰랐다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었고 도련님이 출소라도 하고 나면 결국 다시 형제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인생의 얼굴을 비추는 날이 올 텐데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헤어지자는 소리가 입 밖으로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사랑해서 한 결혼이었으니까요. 저도 다른 사람들 사연을 들을 땐 어이구 헛똑똑이 소리가 절로 나올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제 일이 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며칠의 고민 끝에 시댁과 친정의 도련님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시댁도 친정도 서로 다른 이유로 쑥대밭이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이거 사기 결혼이라며 난리가 났고 시댁에서는 죄송하다며 죄인 모드로 나오시더군요. 무엇보다 남편은 저에게 자기를 버리지 말라며 계속해서 매달렸어요. 모든 것이 복잡한 상황에서 결국 남편과 시댁을 좀 지켜보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일단은 남편에게는 더 이상 비밀은 없어야 한다고 했고 도련님과는 안 보고 사는 쪽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동의했고 약속을 잘 지켜주었어요. 덕분에 이후로 약 반년 가까이 저희 부부는 큰 다툼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저희의 결혼 생활은 결국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종지부를 찍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말도 안 되는 욕심만 부리지 않으셨으면 적어도 두 아들 중 한 아들은 남들처럼 평범한 어쩌면 남들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보란듯이 잘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도련님 일로 인하여 어머님 아버님이 어떤 분들인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게 된 저는 그 이후로 두 분께 약간의 거리를 두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시부모님이 저에게는 잘해주셨을지언정 그분들이 실제로는 수준 낮은 언행을 일삼으시는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예전처럼 살가운 며느리 노릇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어머님께서 퇴근 후 집으로 오라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살면서 며느리 노릇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나요? 보통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가타부타 설명 없이 퇴근 후에 오라고 하면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라는 거? 저도 딱 알았지요. 뭔가 싫은 소리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시부모님께 거리를 두기는 했어도 친정부모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는 잘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문제일까 싶어서 일하는 내내 신경이 쓰였지요. 시댁에 도착했는데 현관문 밖으로 낯선 아이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한두 살, 세 살이나 됐을까요? 제가 아이가 없다 보니까 정확히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저에게 귀엽지 않냐고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왜 아이를 안 갖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아이에 대해서는 솔직히 결혼하고 첫 해에는 일부러 안 가지려고 서로 계획을 세웠었어요. 물론 남편이야 35으로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제가 31밖에 되지 않아서 1년 정도는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겨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모든 일이 꼬여버렸잖아요. 이후로는 사표를 가슴에 품고 사는 직장인처럼 당장이라도 남편을 떠날지 말지 고민하며 사는 저에게 임신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구구절절 설명하는 대신 아직 생각이 없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도 의외로 쿨하게 차라리 잘 됐다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당신 품에 있던 아이를 자꾸 저더러 안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누구냐고 재차 물으니 당신 손자랍니다. 그제서야 아이가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더니 일전에 남편 방에서 봤던 앨범이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 도련님의 어린 시절과 정말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설마 도련님 아들이냐고 하니까 그렇다 하시면서 애엄마가 결혼한다고 더는 못 키운다고 당신 집에 놓고 갔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이참에 회사는 때려치우고 집에서 도련님 아이를 키우며 육아를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저도 아이를 낳을 건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면서요. 그리고 도련님도 출소했을 때 지영수가 지 아들 키워준 거 보면 정신 차리고 새 사람 되지 않겠냐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어머님이 키우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키워주셔야 더 감동적이라서 도련님이 개과천선하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제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남의 자식 데려다가 연습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무튼 회사를 관둘 생각도 전혀 없고 도련님이 새 사람 되는데 제가 도움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하자 어머님이 저를 멍하니 쳐다보시더니 저더러 약 먹었냐고 그러십니다. 뭘 잘못 먹었길래 이렇게 주저리 떠들어대냐고요. 시어머니가 하라면 네 하고 하면 되지. 어쩌고저쩌고 저더러 왜 이렇게 변했냐고 그러셨어요. 제가 맺힌 게 많긴 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유가 어찌 되었건 간에 도련님 아이는 못 키운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도련님이 출소 후에도 저희하고 왕래하고 지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네가 뭔데 가족을 갈라놓으려 드냐고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과 도련님이 왕래하시는 건 당연히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저희 남편과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형이 아우 챙기고 아우가 형을 챙기는 건 당연한 법인데 어째서 그렇게 냉정하냐입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내쉬시고는 그럼 당신이 아이를 키울 테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가랍니다. 어머님 말씀이 당신이 왜 나이 든 남편하고 아들이 사고 쳐서 낳은 손자까지 혼자 다 돌봐야 하냐입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고생을 혼자 다 해야 하냐면서요. 자기 아들이 사고 쳤지 자기가 친 것도 아닌데 왜 자기가 뒷수습을 해야 하냐면서 당신도 며느리 덕 좀 보잡니다. 저더러 둘 중 한 명을 고르래요. 어머님 남편이고 어머님 아들인데 왜 그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시냐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같은 여자끼리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십니다. 어머님의 억지가 황당하다 못해 웃기기까지 하더라고요. 단칼에 싫다고 하니
저더러 진짜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었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퇴근길에 시댁으로 오라고 했어요. 와서 어머님 억지 쓰는 거 구경 좀 하라고요. 한두 시간쯤 기다리니 남편이 왔습니다. 남편이 그간의 이야기를 듣더니 한다는 소리가 애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 사이에 아버지 돌봐드리면 되지 않겠냐입니다. 일은 아르바이트 같은 거 구해도 될 거라면서 저는 뭘 해도 잘 알 거랍니다. 그리고 원래 여자가 애를 키워야 되는 거고 남자는 나이 들면 애나 똑같다면서 실실 웃더라고요. 자기도 많이 도와주겠다며 저를 믿는답니다. 자기가 개소리를 하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남편을 보는데 그동안 헤어지자고 말 못한 제 자신이 정말 바보멍청이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도련님하고는 연 끊고 살기로 한 거는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안 보고 살 거다. 하지만 도와줄 수는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는 거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며 속된 말로 밑밥을 깔더라고요. 저는 세상에서 밑밥 깔고 약속하는 사람이 제일 싫거든요. 남편의 이런 우유부단한 태도에 저는 거의 이성의 끈을 놓칠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거실 테이블 중앙에 있던 수석을 집어들어 남편 머리통을 내리칠 뻔했다니까요. 저는 간신히 숨을 고르고는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제 결혼식에 왔었던 사람들이야 당연히 저를 이혼녀라고 여기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도련님 사태가 터졌을 때 친정에서 시댁에다 애들 사는 거 3년은 지켜보고 혼인신고 시키시겠다고 하신 상태여서 서류상 어려울 것 없는 이별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들어간 금전적인 부분 역시 도련님 사태 때 변호사 끼고 일정 부분 정리를 해놓은 상태여서 저에게 불리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히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계산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저를 건들면 안 됐습니다. 수치적으로 그쪽의 손실이 훨씬 큰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다 적고 나니까 정말 헤어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개판인 집구석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그 몇 달 동안 마음고생하며 버틴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렸으니 저 잘한 거겠지요. 남편을 소개해준 친구에게는 이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요. 좋은 친구인데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남편과 헤어지게 된 이후로 어머님 아버님께 몇 번의 회유 전화가 걸려왔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말을 막 하셨다며 미안하다고 뭐 몇 억짜리 땅을 제 명의로 해줄 테니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말을 들으니까 정이 더 떨어졌어요. 당분간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겠죠?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살더니 왜 헤어졌을까? 자기들끼리 이러쿵저러쿵.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오네요. 그래도 꿋꿋하게 잘 견뎌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인생에 연애는 없는가 봐요. 다른 더 좋은 게 있으리라 믿고 즐겁게 살아볼게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를 무슨 황금알 낳는 거이라고 생각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하고 이혼했습니다. 이미 다 끝난 마당에 자랑도 아닌데 다시 이렇게 사연을 쓰는 이유는 글로 적어 남겨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 상황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좀 맑아질 것 같아서 그래요. 남편과 저는 대학 시절부터 아는 사이였습니다.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안부만 가끔 물으며 몇 년을 지내다가 우연한 기회로 가까워졌지요. 사귀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고 저는 회사를 관둔 뒤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연애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남편의 이직이나 저의 수험 생활은 계획에도 없던 일이었거든요. 그렇기에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되었네요. 사실 저는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마치 늪지대로 빨려 들어가듯이 급속도로 집안 사정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제가 당시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기에 과외로 생활비와 학비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는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긴 했지만 몸이 좋지 않으셔서 아버지가 벌어오시는 돈으로만은 살림을 꾸려나가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버지께 어떤 다른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었지요. 결국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건 공부뿐이라는 생각이었기에
저는 시험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가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돼주었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에게 정말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었네요. 남편과 저 두 사람만 놓고 본다면 저희 관계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였어요. 시어머니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여자 뒷공문이나 따라다니며 뒤치다꺼리를 하느냐고 남편을 쥐잡듯 잡으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험에서 낙방했을 때는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며 주제 파악이나 하라고 악담을 하시고도 하셨고요. 어머님 입장에서야 장성한 아들이 장가는 안 가고 여자친구한테 시간을 쏟아붓는 것이 못마땅하셨을 겁니다. 자식은 키워보지 않았어도 저도 남편한테 많이 미안했고 고마웠고 어머님 심정도 이해는 갔어요. 저 또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시간 낭비를 한 게 되는 거니 부담도 되었고 미안한 마음이 컸지요. 어쩌면 저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도 있는데 저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결국 저는 어머님의 성화에 못 이겨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몇 번을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자기는 어머님은 안 보고 살아도 저는 보고 살아야겠다며 저를 붙잡았어요. 고생 끝에 저는 회계사가 되었고 알만한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님께서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시더군요.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시어머니 흉내를 내기 시작하시더니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저를 며느리로 소개하셨지요. 덧붙이시기를 별 볼 일 없는 며느리, 당신 딸이다 생각하고 뒷바라지를 했더니 이런 좋은 날이 왔다며 생색을 내셨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왔을 땐 어이도 없고 황당했지요. 힘든 수험 기간 동안 누구보다 저에게 너 같은 게 무슨 회계사냐며 생긴 것도 복도 지지리도 없게 생겼다고 악담을 퍼붓던 분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실 수 있는지. 그럴 때마다 남편을 생각하면서 참았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남편이 제 옆에 있어줬잖아요. 그랬기에 시험에 합격한 이후로 여러 가지 유혹도 많았고 좋은 혼처 자리도 많았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던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저희 한계를 시험이라도 하고 싶으셨던 건지 자꾸만 도가 넘는 행동과 상식 밖의 요구들로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결혼 당시 남편은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연봉도 제 초봉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지요. 민망해서 그런 건지 변명처럼 한다는 말이 제 뒷바라지 하느라 돈을 모을 수가 없었다더군요. 솔직히 저나 남편이나 뒷바라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제 학원비나 생활비를 대준 것은 절대로 아닌데 말이에요. 물질적으로보다는 정신적인 뒷바라지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겠네요. 저도 시험 준비를 하기 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벌어둔 약간의 여윳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수험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기에 저 때문에 돈이 없다는 말은 인정할 수 없었어요. 다만 제가 그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돈이야 저도 벌게 되었으니까 큰 문제라고 여기진 않았거든요. 괜히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남편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준 건 사실이니까 저도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접고 가자는 마음도 있었고요. 친정아버지께서 많이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주신 2천만 원과 제가 모은 돈 3천, 그리고 남편이 가져온 2천만 원, 전부 합하여 7천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당신 아들이 들고 있는 돈이 2천인 거지. 그동안 저 때문에 당신 아들이 까먹은 돈이 1억은 될 거라며 1억 받았다 생각하라는 억지를 쓰셨습니다.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마당에 시시비비를 가려서 뭐하나 싶더군요.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문제는 어머님이셨습니다. 어머님은 당신 아들이 경제적으로 저보다 처지는 상황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린 이후로 어머님은 번번이 당신 아들의 한 달 월급보다도 비싼 가격대의 선물을 요구해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전후사정 모르는 누군가가 봤다면 제가 어머님께 무슨 큰 빚이라도 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이 없고 바보라서 어머님의 그런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드린 게 아닙니다. 오로지 남편의 입장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고 참았을 뿐이지 저도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한 사건으로 완전히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어머님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는지 어지간히도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회계사에 붙고 나니까 백수가 어떻고 나이값이 어떠고 그런 소리는 쏙 들어갔지만요. 제가 보기엔 아주 한심한 아가씨입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이것저것 배운다며 시간을 보내다가 뜬금없이 입법고시를 보겠다며 집에서 돈을 어지간히 가져다 썼다더군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한 2년 하다가 못해먹겠다며 때려치더랍니다. 이후로는 7급 공무원을 하겠다더니 언젠가 9급 공무원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솔직히 요새 날고긴다 하는 머리 좋은 친구들도 9급 공무원 준비할 때 1년은 나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한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지요. 말이 좋아 준비 중인 거지. 맨날 친구들 만나서 술이나 마시고 툭하면 사고나 치고 다니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님께선 저도 했는데 당신 딸이 못할 게 뭐냐면서 저를 내려치시고 당신 딸 띄우기에 바쁘셨지요. 그런 와중에 돈이라곤 한 번도 벌어본 적 없던 신우가 결혼할 상대를 데려오겠다며 온 가족을 소집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신우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지요. 남자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고 사귄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신우보다 3살이 많았고 곧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거란 남자는 요리저리 눈을 굴리며 시댁 구석구석을 확인하는 눈치였어요. 모르긴 몰라도 꽤나 실망했을 겁니다. 시부모님이나 신우나 자기들 몸치장하는 거나 좋아하지 집안 정리도 잘못하고 집이 어수선하거든요. 그나마 남편은 대학 다닐 때부터 혼자 살기도 했고 저랑 만나면서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아무튼 신우는 그런 남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자기들 잘 어울리지 않냐고 평소답지 않게 살가운 척을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말 한마디 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보이네요 하고 한마디 했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올케라고 하나 있는 게 저렇게나 무심하다면서 혀를 차시더군요. 그러면서 신우의 결혼 상대라는 사람에게 또다시 당신이 별 볼 일도 없는 제 뒷바라지를 있는 힘껏 해준 덕분에 제가 회계사가 된 거라며 쓸데없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당신 체면치레 하자고 저에 대해 거짓말을 하시는 건 몇 번이고 참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왜인지 짜증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어머님이 어찌나 안 될 거라고 악담을 퍼부으시는지 그런 어머님 때문에 오기가 생겨서 공부했다고 했네요. 그러자 그 남자가 좀 놀랐다는 듯이 어머님과 신우를 번갈아가며 쳐다보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저더러 약 먹었냐고 헛소리를 하고 앉았다며 당황한 기색을 보이셨어요. 이후로 부쩍 어머님이나 신우는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저는 그저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듣고만 있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확실히 알겠던 건 남자는 신우를 그다지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다만 신우가 아이를 가졌으니 모른 척 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 같았지요. 신우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보고 있자니 꽤나 안쓰러웠습니다. 게다가 남자는 회사에 일이 많다며 먼저 일어나 보겠다고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런 남자의 모습을 보며 저런 행동은 사윗감이라서 가능한 걸까? 아니면 남자가 잘 보일 생각이 없어서 가능한 걸까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남자가 가고 나서 어머님께서는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어머님도 여자이니 제가 느낀 걸 당신도 느끼셨겠지요. 신우는 속도 없는지 어땠냐며 자기가 괜찮은 남자를 물은 것 같지 않냐고 철딱선이 없는 소리만 해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간 저에게 불똥이나 튀지 싶어서 저도 일핑계를 대고는 먼저 자리를 떴네요. 며칠 뒤 어머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당신이 제 회사 근처로 올 테니 이야기를 좀 하잡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뭔지는 몰라도 같이 나가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어머님이 저에게 걸핏하면 막말을 하신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제가 어머님을 불편해한다는 사실도 알았기에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어머님을 만났더니 역시나 어머님도 혼자는 아니셨습니다. 신우와 같이 나오신다는 말은 없으셨는데 신우도 데리고 나오셨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바쁜 저희를 불러놓고 쓸데없는 소리할 생각은 없다며 잔말 말고 신우 결혼 자금을 좀 대달라 하셨습니다.
솔직히 신우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미 얼마 정도는 해줘야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시어머니가 믿고 어쩌고 그런 거를 떠나 어쨌든 남편이 오빠고 저희 형편이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었으니 윗사람으로서 베풀자라는 심정이었지요. 하지만 어머님이 축의금도 아니고 선물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결혼 자금을 대달라고 하시니 좀 당황스럽더군요. 어머님은 최대한 당신의 체면을 챙기시며 말씀하시느라 돌려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결론은 그 남자 쪽에서 별 볼 일 없는 여자, 애 하나 가졌다고 며느리 볼 생각이 없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애 가진 게 대수냐며 신우가 굳이 낳겠다면 알아서 키우든지 말든지 하라고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나 보더군요. 그러자 신우가 울고불고 난리를 쳤고요. 그러자 그쪽에서 지참금으로 1억을 해오랬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본다고요. 듣고 있는데 제가 다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하러 결혼을 하냐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낳으면 신우나 애나 행복할 것 같냐면서 낳지 말고 그 남자랑도 끝내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누가 니한테 의견을 물었냐며 돈 1억이나 해달랍니다. 그 소리를 듣자 순간 정신이 확 들더군요. 저는 그래도 신우나 어머님이나 미워도 가족이라 생각해서 화가 났던 건데 어머님께는 제가 지갑으로밖에 안 보였나 봅니다. 제가 어머님께 저한테 돈 맡겨 놓으셨냐고 물으니 저더러 배은망덕한 것이라며 네가 우리 아니었으면 밥벌이나 하고 살았겠냐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엄마가 없어서 그런가 어른에 대한 공경도 모르는 근본 없는 모랍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돈 좀 버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면서 이제 보니 당신 아들을 제가 다 망쳐놨다고 그러더군요. 한동안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어찌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던지 목이 아프셨나 봅니다. 물 한 컵 드시는 순간 어머님이 저한테 악담이나 하셨지 해주신 게 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저한테 이제 감사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별 볼 일 없는 이 집구석 그래도 당신 며느리 회계사라고 어지간히 자랑하고 울고 먹지 않으셨냐고요. 저도 제 주변 사람들 다 사짜 남편 만나서 사는데 돈도 못 버는 남편에 백도 없는 시댁 이야기하면 쪽팔린다고 마구잡이로 쏟아냈네요. 어머님께선 그러자 저희 아버지를 들먹이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당신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사시지 딸한테 돈 달라 소리는 안 하신다고 받아쳤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맨날 집구석에서 하는 일 없이 계시면서 툭하면 며느리 주머니 털어먹을 궁리나 하시지 않냐고 몰아붙였어요. 그러자 카페 여기저기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신우는 울상이 되어서는 저더러 언니 너무한다길래 네가 제일 나쁘다고 능력도 안 되면서 시집갈 궁리를 하냐고 너도 네 밥벌이 좀 하고 살라고 쏴붙였네요. 쓰러진다며 생쇼를 하시는 어머님을 뒤로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남편이 절 따라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왜 이렇게 사람이 억세졌냐면서 가서 얼른 죄송하다고 하랍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죽을 때 돈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있으면 자기 동생 좀 도와달랍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평생 저에게 잘하겠다나요. 제가 나한테 평생 잘할 생각이면 지금 어머님한테 가서 당장 나한테 사과하시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나한테 미안하다 하시면 내가 한번 생각은 해보겠다고요. 남편이 그런 저를 쳐다보더니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냐입니다. 맞다고 나 지금 유세 부리는 거라고 했어요. 미쳤냐는 남편에게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는 가진 것도 없이 이제껏 유세 부려놓고 왜 내가 돈 좀 들고 유세 부리니까 못 봐주겠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머님의 그런 꼴값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요.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홧김에 내뱉은 말이었는데 내뱉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더군요. 이혼하자는 제 말엔 남편은 꽤나 놀란 눈치였습니다. 고부 갈등으로 합의 이혼하자고 못을 박았네요. 그리고 이튿날 이번엔 어머님뿐만 아니라 아버님까지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당신들은 저 없으면 못 산답니다. 저는 그런 말씀하시라고 남편이 제 수험 기간 동안 해준 거 제가 지금 몇 배로 갖고 떠나는 거니까 잡지 마시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어머님 아버님도 남는 장사 하셨다고 욕심 좀 그만 내시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자료는 못 받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마음의 위안이 돼준 건 신혼집으로 장만했던 아파트였어요. 신혼 초에 남편이 대출받는다니까
어머님께서 개거품을 무시는 통에 제 이름으로 이빠이 대출받아 아파트를 샀었는데 그게 많이 올랐거든요. 어머님이 그거 반반 나눠야 된다고 억지를 쓰셨지만 남편 돈은 겨우 2천이었고 제 돈은 대출까지 해서 2억이 넘었습니다. 그걸 나눠달라니 어떤 정신 나간 엑스가 그걸 나눠주겠어요? 그 이후로 저는 회사 생활 잘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오피스텔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친정아버지 거처도 옮겨드렸습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했을 당시 친정아버지께선 많은 걸 묻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힘이 돼주지 못해 미안하단 말씀만 몇 번 하셨네요. 신우는 시집 못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쪽 집안에서 저랑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어떻게 제 사무실로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날 제가 어머님에 대해서 했던 말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저는 어머님은 상종 못할 분이고 신우는 생각이 없는 여자라고 말씀드렸고 그쪽에서도 고맙다며 더는 묻지 않더라고요. 아이는 낳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네요. 그 성질을 생각하면 낳았어도 데리고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